결혼 1년 만에 저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에서 탈출했다고 말해야 맞을 것 같네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젊은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에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점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막내딸의 귀가. 결혼 1년 만에 저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골 마을의 어두운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손에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자갈길이 울퉁불퉁했고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만 멀리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걷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니, 지혜야. 엄마가 지금 간다라고만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가난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현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는 저를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그날 오후,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해. 저는 그때 엄마의 말을 너무 가볍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거라고, 제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연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어도 옷차림이 소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아빠는 조금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농사일이 만만하게 보이냐? 도시에서 자란 내가 거기 가서 버틸 수 있겠어?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요즘 농촌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만 엄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내 집이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시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30년 된 2층 집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농기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의 작은 체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늘 피곤해 보였고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시에서 왔다고 했지? 농사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어머니.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부딪혀야 돼.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도연 오빠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빚도 조금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저는 2층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좀 낡았지? 조금만 있으면 수리할게. 괜찮아요, 오빠. 우리 함께 고쳐나가면 되죠. 하지만 그 조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 주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밭에 물 줘야 돼.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내린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손에 쥔 호스는 무거웠습니다. 밭고랑을 따라 물을 주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또 일이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따거나 비료를 주거나 잡초를 뽑았습니다. 여름 한낮의 하우스 안은 사우나처럼 뜨거웠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함은 3일 만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정서적 소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요리 솜씨를 매번 지적했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국이 너무 맑아. 된장을 더 넣어야지.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하더니 오늘은 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도연 오빠는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오면서 생활비로 쓰겠다고 냈는데 그 돈은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비료를 사고 농기구를 수리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다음 수학 때 되면 나아질 거야. 도연 오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값은 형편없었고 중간 상인에게 넘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친정에서 돈 좀 빌려올 수 없겠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건 우리 지금 급해. 비료값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내 부모님한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친정에 손을 벌리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도시에 사는데 농촌보다는 낫잖아. 그냥 한번 물어나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다급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제 부모님한테 민망하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알아.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하지만 도연 오빠는 시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득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100만 원.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통화 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웠고 죄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에서 100만 원을 보내준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자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역시 도시 집안은 다르네. 100만 원이 그냥 나오네. 저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야, 다음 달에 농기계 수리해야 하는데 5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한테 자꾸 손 벌리기가 어려워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방법? 무슨 방법? 우리가 돈 빌릴 데가 어딨어? 너희 친정 외엔 없어. 그래도 매번 이럴 순 없잖아요. 매번? 고작 2번인데 매번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그럼 넌 우릴 이해는 하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애들은 역시 다르네. 시집 와서 덕은 볼 생각만 하고. 그날 밤 도연 오빠는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왜 저러겠어. 정말 급하니까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도와줘. 오빠, 제가 몇 번을 도와줘야 돼요? 제 부모님도 무한정 도와줄 수 없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빠가 일을 더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팔거나.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내가 진작에 했어. 도연 오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의 시골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한복판, 저는 하우스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마당 그늘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하우스에서 쓰러져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물을 미리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이러면 일이 늦어지는데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했습니다. 아이고, 도시에서 자란 애가 이 더위에 적응하기 힘들죠. 좀 쉬게 해주세요. 쉬긴 뭘 쉬어요. 일손이 딸리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짓다가 실수로 냄비를 태웠습니다. 피곤해 정신이 멍해서 불을 너무 세게 켜놓은 것입니다. 그을린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밥을 이렇게 태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깜빡.
깜빡? 밥 한 번 제대로 못해? 도시에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어머니, 제가 오늘 좀 힘들어서. 힘들긴 누가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도 밥은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나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 오빠가 들어왔을 때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도연아, 이걸 봐. 밥을 이렇게 태웠어.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 오빠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얘기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도연 오빠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안 돼? 모든 게 안 돼요. 돈도 없고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짜증내시고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지혜야, 조금만 참아.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야. 밭도 좀 더 넓히고 작물도 바꿔볼 생각이야. 오빠는 맨날 조금만 참아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변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우리 앞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진짜로? 도연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빠,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빠는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있어요. 회피? 나 매일 밭에서 일하고 공장도 다니는데 뭘 회피해? 몸으로만 일하는 거 말고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도 안 드리고 저 편도 안 들어주고 오빠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도연 오빠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농촌 생활을 몰라. 여기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게 어딨어요? 부부가 서로 힘들 때 의지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 너도 이해 좀 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도연 오빠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답이 없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9개월째 생활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내 통장 좀 보자. 네, 왜요? 생활비 관리 좀 해야겠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돈은 제가 만약을 위해 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뭐, 시집 와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뭘 숨기려고 그래? 숨기는 게 아니라 제 돈은 제가. 내 돈? 여기서 먹고 자는데 무슨 내 돈이야? 다 가족 돈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연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잔고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어?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건 생활비로 다 썼잖아요. 생활비?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써?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드린 건데 오히려 제가 돈을 함부로 쓴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거의 다 집안일에 쓴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비료가. 그게 내가 쓴 거지 뭐야. 이 집에 사는 이상 당연히 내야지. 저는 더 이상 반박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20대 후반의 얼굴이 4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집에 다녀오신다고 해서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은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셨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벌써 다 끝났어?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더니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네. 오늘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밭에서 일했잖아요. 반일은 누가 안 해? 그래도 반찬은 만들어 놔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어요. 힘들긴 누가 안 힘들어? 나도 내 나이 때 시집 와서 훨씬 더 고생했어. 그럼 어머니도 힘드셨으면 저 이해하셔야죠. 이해? 도시에서 자란 애가 여기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불평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 밥은 맨날 태우고 빨래는 제대로 못하고 농사일도 서툴고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뭐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며느리를 들이신 거예요? 일손이 필요하면 일꾼을 고용하시지. 뭐라고? 지금 감히 나한테. 저 1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인정? 내가 뭘 했다고 인정을 받아? 밥이나 제대로 하고 인정 받으려고 해. 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부려먹고 싶은 거잖아요. 부려먹어?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도시에 살던 애가 농사일이 만만한 줄 알았나 봐. 저는 도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길,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연 오빠는 그저 머뭇거렸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걸.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나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입던 옷은 다 낡고 더러워졌으니까요. 도연 오빠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요. 짐? 어디 가려고? 집에 가요. 제 집. 도연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오빠는 제 말 들을 생각 없잖아요. 아니야, 들을게. 그러니까 일단 짐 풀고. 오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이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진짜 믿어요? 도연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오빠는 변할 생각이 없고 어머니는 저를 인정해 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지혜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죽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1년 만에 저 이렇게 늙었어요. 저는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도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저 사랑했어요. 진짜로. 오빠가 가난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가난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요. 저는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지혜야. 미안해요, 오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지금 집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집안보다는 훨씬 숨쉬기 편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별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며 마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연 오빠가 따라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지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도연 오빠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기회요? 오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요. 오빠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그건 내가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오빠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빠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봤어요? 지혜가 힘들어한다고 그만 좀 하라고. 도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했어.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해? 그럼 저는요? 저는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오빠. 저 이제 지쳤어요.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오빠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이미 끊겼고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엄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졌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디야, 지금? 엄마가 갈게. 버스 정류장. 시댁 마을 입구. 알았어.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엄마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웠고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엄마가 뛰어내렸습니다. 지혜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우리 딸. 잘했어. 잘 나왔어. 아빠도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지혜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집 가면 뭐 해줄까?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엄마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제 방은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제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자.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지혜야. 잘못된 선택 같아 보여도 그 선택 덕분에 내가 배운 게 있을 거야. 전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가 아니야. 살아남은 거지. 엄마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돌아와도 돼. 알지? 응. 엄마가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밖에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단골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지혜 씨 오랜만이에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나도 다시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저녁 준비 도와줄게. 그래. 우리 딸 기운 좀 나나보네. 저녁 준비를 하며 엄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이제 좀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은 부끄럽고 죄스럽긴 한데 부끄러울 것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너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엄마의 말이 조금씩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글로 남겼습니다. 쓰다 보니 울음이 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연 오빠를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존중과 지지가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삶에 지쳐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제게 쏟아낸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거기서 버티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산책을 하다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시 일 찾아볼까 해요.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천천히 해도 돼. 아빠, 제가 실패자 같아요? 실패자? 아니지. 넌 스스로를 지킨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아빠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망치지 마. 아빠는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날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사무직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분야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뭐하니? 일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 어떤 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는 중이에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살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새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와. 파이팅? 응, 다녀올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댁을 나온 게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실패가 아니라 재정비였다는 걸. 면접 장소에 도착해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내 삶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살린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도 나를 갉아먹으며 유지될 가치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용기가 때로는 버티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누구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